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뮤비 디렉터 양은영입니다. 네, 긴장되는데 아까 마지막에 상품 받으러 오신 분 저보다 먼 곳에서 오셨더라고요. 일산 고양시. 저 강의 들으러 오신 거 맞으시죠? 어디 앉아 계신지. 네. 그래서 더 기분 좋게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안에는 저희가 매달 내일 모레도 있죠. 저희 그로잉업의 최고의 시스템 1박 2일 세미나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곳이기도 한데 작년에 6월 달쯤에 이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영양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또 다시 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최근에 그룹에서 또 가이드북 제품 건강 가이드북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이런 내용들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리를 옮길게요. 네, 저희 이제 유산화 비즈니스를 오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기존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던 우리가 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포 영양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아셨을 것 같습니다. 자습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함께 또 최근에 우리는 어떠한 트렌드로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키워드로 알아보는 건강 관리예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첫 번째 건강 키워드는 건강을 위해서는 밥이 보약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들었을 법한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내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식사를 하셨는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로 우리 한국인들은 식사하셨어요? 밥 드셨어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밥이 보약이라는 명제가 형성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밥이 보약이 되고 있는 게 맞으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 식사 드셨을 때 보약이셨나요? 뉴트리밀 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네. 뉴트리밀 드신 분들은 보약을 드신 거고, 네, 그냥 물에 밥을 말아서 대략적으로 대충 이렇게 드셨다라고 하면 아마도 보약은 아니고 허기를 달래는 정도로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이 말이 나온 건 우리 생명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살아내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해요. 생명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에너지의 주 재료가 바로 밥,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과거 이 지구상에 인류라는 어떤 종족이죠. 이런 인류가 태어나고 나서 그들이 진화되어 올 때 음식을 먹고 그걸 에너지화로 해서 살아가는 힘을 가져가도록 진화가 되어 왔던 거예요. 우리가 밥을 잘 먹으면 힘이 나고 뭔가 활동을 잘하게 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맞다라는 거죠. 우리 고대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것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고 의사도 고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의사들이 의대에 가면 첫 번째로 하는 선서 안에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음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우리도 이런 것들을 매일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학교에서 배우고 잘 먹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래에 조금 하나 새로운 또 문장이 있는데 바로 토마스 에디슨, 이 발명왕이 전구를 만든 발명왕 에디슨이에요. 그는 이런 의학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어떤 음식을 체질에 맞게 먹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떠한 문제들이 생길 거라는 걸 아마도 예측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정말 우리 이 시대는 밥을 잘 먹고 음식을 잘 먹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고 있어서 이 과거부터 우리가 배워왔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어지고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뭔가 배달 음식이나 밀키트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간단하게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면서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 거죠.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우리가 좀 잘 챙겨서 먹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져가는 인식의 변화도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먹은 아침이 보약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흔드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만큼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안 그러시는 분들도 이 현대 우리 건강을 가져가는 데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런 음식이 충분하지 못하고 먹거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또 다른 키워드는 바로 짧은 삶, 긴 죽음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고 기대 수명이 늘었으면 우리가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삶이 짧고 죽음이 길까? 최근에 나온 보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평균 수명은 83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건강 수명은 66세라고 합니다. 그럼 그 17년의 차이 동안 우리는 건강한 상태가 아니고 아파가면서 그 시간을 노후의 시간들을 보내간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바로 가속 노화라는 단어가 이슈가 되어지고 있어요. 가속 노화가 뭘까? 노화를 재촉한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우리 정년퇴직을 할 때 신체 활동 능력이 떨어지고 노쇠해지니까 집에서 이제 편하게 쉬세요. 젊은 분들한테 일자리를 양보하게 하는 그래서 정년이라는 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신체적인 나이와 숫자의 나이가 똑같아지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은퇴를 하고 노년 단계에 들어서는 게 아니라 3, 40대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몸은 나이는 30살이고 40살이지만 몸은 이미 60세, 70세의 신체 나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년내과라고 따로 진료 과목이 분리가 돼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노년내과에는 우리 지금 다 젊으셔서 우리들은 갈 수가 없어요. 75세 이상이신 분들이 10가지 이상의 약을 섭취하고 계시면 이 노년내과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그 아산병원의 정의연이라는 박사님이 요즘 이슈가 되셔서 뉴스에도 나오시고 또 그 유재석이 하는 유키즈 온 더 블럭인가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 노년기에 어떤 건강 관리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중요하게 얘기한 건 이 노년이라는 시기가 훨씬 앞당겨졌다. 30세, 40살부터 이미 신체 나이는 노년기에 들어서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화의 파도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34세, 60세, 78세라고 해요. 어떻게 딱 34, 60, 78을 하지? 우리 폭풍 성장기는 돌 전후에서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의 키가 많이 큰다는 거 교육을 통해서도 내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의학계에서는 노화에 대한 연구가 한참 되면서 과연 언제부터 사람들이 나이 들기 시작할까? 그래서 신체 나이와 이 현재 숫자 나이가 다른 분들을 대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연구 결과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평균 34세가 되면 체중 증가가 되면서 대사성 질환이 늘어나는 거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질병이 늘어나고 그거에 관한 약물들을 드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60세가 되면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혈액 검사를 하면 그거와 관련된 물질들이 증가되어짐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78세가 되면 인지 능력 그리고 근육 감소. 요즘 우리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서 근육을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모든 것이 관여가 되어졌다는 거죠. 점차 이런 34세, 60세, 78세가 되기 전에 나의 노화는 조금씩 되어지고 있었지만 이 시점에 확 드러나는 어떤 질병적으로나 신체 나이의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생로병사,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병이 생기면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일이 생기는데 지금은 생로병병병병 하면서 노쇠하고 요양병원에서 돌봄을 받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왜 그럼 이렇게 노화가 가속화돼서 빠른 시점에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가장 중요한 걸 먹거리와 관련돼서 이야기합니다. 왜 노화가 빨라졌을까? 너무나도 초가공식품을 먹고
운동하는 것들은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고 술과 담배를 해서 몸을 스트레스를 주는 일들을 점점 많이 하게 되고 동물성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무엇보다 음료와 같은 당분 섭취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면서 이 노화가 숫자의 나이보다 훨씬 더 빨리 오는 가속화가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해요. 생활 습관이 곧 우리가 아무리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이다. 이게 최고의 강력한 항노화 물질이라고 그 박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최근에 여러분들도 어떤 SNS를 통해서 접하셨을 수도 있어요. IT계의 아주 억만장자인 CEO가 본인 아들, 18살 본인 아들의 혈장을 그리고 참가하는 다른 18세 이상의 젊은 아이들의 혈장을 본인의 혈액에다가 투여한 거죠. 18세처럼 젊어지는 신체 나이를 갖기 위해서. 근데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 CEO는 45세거든요. 근데 그의 부모님, 아버님은 71세신데 아버님에게 본인의 혈장을 추출해서 아버님이 주사를 놨더니 아버님은 25세나 더 젊게 신체 나이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게 6개월 정도 지속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금액이 25억. 회춘 실험이라고 하는데 25억이 든다는 거예요. 이분은 억만장자니까 모든 지원자를 받고 본인의 혈장을 다 빼서 부모님에게도 드리고 최고의 효도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 이게 과연 사람들을 더 젊게 신체 나이를 젊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지에 대한 것들은 전문가들은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젊어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망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25억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건강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죠. 미래에 충분한 경제적으로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가 자산 포트폴리오는 많이 만들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얻어서 나는 어디에 재산을 얼마 넣고 60세가 되면 한 달에 어느 정도의 내가 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본인의 건강 포트폴리오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건강 포트폴리오는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잠을 잘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행동, 실천으로 옮기는 건데 다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자산 포트폴리오만 만든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 포트폴리오도 만들어라 라는 것이 최근 건강 관리하는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활 습관을 잘 가져가고 뭔가 이전의 삶과 다른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계획을 하고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전에는 잘 못했는데 내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다시 건강을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몸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이슈화 되어지고 있는 이론이 바로 오토파지, 또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미토파지라고 하는 우리 몸에는 세포를 청소하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요미우리 박사님이 노벨 의학상을 받으신 이론이고 우리 몸은 건강한 세포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강력한 진화적으로 성립되어진 게 있어서 내가 지금 상태를 정해져 있는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과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필요 없고 썼던 것들은 다시 지워버리는 이런 세포 청소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몸의 몸세포죠. 체세포에서 일어나는 건 오토파지고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실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핸드폰에 충전기를 꼽듯이 그 에너지원이 바로 ATP인데 ATP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는 신체 공장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세포 청소를 우리가 미토파지라고 하는데 오토파지가 잘 일어나서 세포가 다시 건강한 걸로 새롭게 바뀌는 것.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자꾸 쓰다 보면 노쇠가 되고 그게 결국 우리의 신체 나이가 되는데 이걸 다시 거꾸로 돌려서 미토파지가 잘 일어나게 되면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게 되고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포 청소는 우리 건강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에서 생기는데 바로 그 방법은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이 축적되어지면 그 신호가 우리 세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오토파고점이라고 하는 우리 쓰레기 봉투 커다란 거 안에 필요 없는 것들을 담는 과정이 일어나요. 그리고 리소좀이라고 하는 소화 분해 효소들이 거기에 분해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큰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 다 부실 거잖아요. 그 중에 괜찮은 벽돌들은 다시 가져다가 다른 집을 지을 때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는 완전히 망가진 부서진 벽돌은 버려버리고 괜찮은 벽돌들은 다시 가져다가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데 기능을 하는데 쓰인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미토파지, 오토파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방법이에요. 그럼 어느 때에 이렇게 우리 몸에서 오토파지, 미토파지가 활발하게 일어나는지 봤더니 우리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불편해라는 걸 느끼면 우리는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항상성이 있는데 그걸 깨뜨리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바로 우리 몸에서는 이 프로그램, 세포 청소원 프로그램들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칼로리 제한. 우리가 위급한 굶는 상황이 되어지고 결핍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에는 모든 에너지를 중단하고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면서 에너지를 쓰게 돼요. 그래서 그런 칼로리 제한이 우리 신체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이런 오토파지를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신호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런 청소원들이 자주자주 일어나주고 알아서 다 해주면 우리는 아프지 않고 항상 새로운 세포들, 건강한 세포들로 우리 신체 나이를 좋게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살아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더 발전되는 데에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발전하려면 운동이라는 걸 의식적으로 우리 건강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서 신체의 근육을 늘리고 근육의 능력을 키우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이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알아서 근육을 키우고 세포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내는 거에 우리 세포들이 모든 역할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 세포는 자기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주어지거나 어떤 오토파지나 미토파지가 잘 일어날 수 있는 역할들이 뭔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몸은 건강한 상태인데도 활발하게 혹시라도 부족할 수 있는 손상받은 부분을 빠르게 대처한다면 더 건강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연구한 회사가 있고 바로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는 유산화 헬스사이언스에서 이거에 대한 연구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온 겁니다. 전문가들이 봤죠. 표적 분자 영양소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건강한 평온한 상태에 우리가 어떤 분자 영양소를 넣어주면 스트레스 상황처럼 우리 몸이 인지를 하고 이런 세포 청소원 시스템을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세포 영양소들이 분자 영양소들이 어디 있는지를 봤더니 바로 과일, 야채, 형형색색의 식물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야채, 과일을 많이 드세요라는 부분 그런 것들이 더 중요시 되어지는 게 바로 우리를 더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우리가 맨날 세포 영양에 어떤 건강,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를 다시 추가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과일, 채소를 얼마큼 먹어야 내가 하루에 필요한 양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냐는 거죠. 과거에는 충분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차린 밥상에는 너무나도 영양소가 부족해서 자꾸 아픈 사람이 생기고 세포 청소원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냐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유산화에서 바로 이 기술을 찾아냈습니다. 인셀리전스 컴플렉서라는 기술이고 2020년 4월 20일에 특허로 인정받았죠. 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이 영상은 저도 2016년에 미국 컨벤션 장소에 갔었고 그곳에서 실제 제가 촬영한 건 아니지만 실제 저도 저 모습을 봤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년도에 유산화가 오랜 연구 끝에 발표한 인셀리전스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 인셀리전스가 우리 몸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퍼포먼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인셀리전스
분자라고 할 수 있죠. 이 분자가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이렇게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세포가 이렇게 손상받기 시작하면 혹은 건강한 세포 안에도 세포막을 통해서 우리 그런 영양소 분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이거는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영양식의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바로 인텔리전스 포뮬라에 들어있는 성분과 같죠.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네, 앞서 말씀드렸던 세포 청소원 미토파지, 오토파지가 강력하게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은 이 인텔리전스 포뮬러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포 내에는 우리 mTOR, NRF2라는 전사 물질들이 있어요.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물질인데 그들이 세포 사이에 있다가 핵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엄청나게 세포를 재생시키고 손상된 것을 복구하고 다시 활력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힘을 찾도록 하는 여러 가지 유전 물질들이 발현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양제를 통해서 이 몸 안에 활력을 주는 것보다 우리 몸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이죠. 바로 인텔리전스 그 포뮬러가 특허를 받은 이유가 바로 건강한 세포에서도 뭔가 자극을 줬을 때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그 몸을 스트레스 상황인 것처럼 인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전자를 발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의학에서도 이런 원리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허리 디스크가 생겨서 한의원에 가시면 침을 맞는데 그 침 중에 우리 봉침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벌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우리 피부에 닿으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허리 부분에 그 봉침 성분을 넣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그쪽으로 다 총집합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다른 데 있던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빠르게 그쪽의 염증을 개선시키고 효과를 보이게 하기 위한 방법인 거거든요. 또 피부과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레이저를 쏘고 뭔가 피부를 재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술들을 받으실 때도 피부에 인위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면 그 스트레스 된 것을 손상받은 것을 복귀하기 위한 우리 몸의 작용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결국은 스트레스를 주는 건 돈을 내고 스트레스를 일부러 갖다 주고 다시 되살리는 건 우리 몸 스스로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산화 인텔리전스는 같은 원리이지만 세포에게 진짜 피해를 준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을 유지하는 영양뿐만 아니라 다시 세포 청소원, 오토파지, 미토파지와 세포를 다시 재생시키려고 하는 힘을 굉장히 키워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인텔리전스 포뮬라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많은 건강 상담을 하시거나 또는 나의 불편함이 왔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키워드 하나는 바로 항상성이에요. 우리는 지금 내가 유전적인 걸로 암호화돼서 하나의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암호의 상태에 따라서 몸무게는 키는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하고 우리 몸의 호르몬 정도는 어떻게 분비하고가 다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딱 세팅이 정해지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걸 싫어해요. 그걸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우리 세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바로 항상성입니다. 뭔가 불편함이 생기면 다시 균형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 몸의 노력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살이 쪘을 때 일시적으로 살이 쪘을 때는 다시 회복하는 일이 생기는데 1년, 2년, 3년, 4년 계속 그 몸무게 상태가 유지되어지면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잃어버린 거죠. 그때는 다시 세팅 값이 재설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은 반복되어지는 환경에 익숙해지려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어떠한 셋 포인트를 가져갈 거냐, 이게 굉장히 건강을 척도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을 건강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항상성이 어디에서 주 기능들을 발휘하는지 보면 대표적으로 다음 12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산소와 탄소가스, 우리가 폐에서 그리고 세포 안에서
탄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건강, 호흡 기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산소야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 많이 들어오시나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시스템이 스스로 알아서 산소가 부족하면 더 하품을 하거나 산소를 더 많이 들이지 마시기 위한 행동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분할을 맞추고, 또 이산화탄소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배출되어졌는데 몸 밖으로 가지 않으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들을 우리 몸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알칼리, 우리 산성, 몸은 속은 약알칼리성, 피부는 약산성을 유지했을 때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pH를 조절하는 것 또한 우리 몸에서 항상성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기나 어떤 몸을 산성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그걸 중화시키는 게 칼슘이에요. 내가 음식으로 칼슘을 충분히 먹지 않았다라고 하면 뼈에서 칼슘을 빼다가 이 중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예요. 결국 결과 남는 건 골다공증이라는 뼈에 칼슘이 빠져나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뼈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체액의 pH를 맞출 것인가라는 걸 고민을 해서 어떤 게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더 유익할까라는 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은 항상성을 가져가기 위한 기본 원칙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체온조절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일부러 하지 않아도 우리 몸에서는 추우면 몸을 덜덜덜 떨게 하고, 더우면 몸을 이렇게 이완시키고 땀이 나게 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일을 해요. 근데 이런 걸 과연 누가 조절하냐는 거죠. 땀아 나라가 아니고 근육과 수축 이완을 해서 에너지를 발생해가 아니고 우리 몸 스스로가 다양한 호르몬 서로 신호 전달을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항상성과 관련돼서 너무나도 중요한 게 바로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만들어지고 쓰인 다음에 없어져야 하는데 안 나오거나 혹은 쓰고 나서 없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의 항상성을 깨트리면서 질병과 직결되어지는 문제가 있죠. 뇌하수체라는 뇌에서 분비해라는 신호가 나오면 각각의 신체 기관에서 필요한 호르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작용하는 신체로 이동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갑상선에 결절이 있거나 물혹이 있거나 하면 그냥 제거하세요라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 갑상선에서 이 갑상샘에서 갑상선과 부갑상선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거 항상성 중에서 칼슘 농도를 통해 체액을 유지하고 우리 혈중에 1%의 칼슘 농도를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이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을 해야지는데, 잘 분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만약에 부갑상선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으면 칼슘이 계속 뼈에서 나올 거고 신장을 통해서 배출되어지면서 신장에 결석이 생기고, 배출되지 않은 칼슘들은 악성 칼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근육 조직에, 관절 조직에, 여기저기 조직에 쌓이면서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상황으로 매일 일하고 있는데, 뭔가 하나에서 에러가 생기면 그 항상성이 깨지고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방해를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가장 최근에 이런 항상성 유지와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뇌와 장 사이의 관계예요. 마이크로바이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과거에는 뇌가 우리 몸의 신체의 모든 활동을 조절한다. 여기가 우리 브레인 파워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걸 관리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뇌를 조절하는 또 다른 물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 속에 있는 우리 몸에 함께 살고 있는 미생물 분질이고, 그들이 뇌와 서로 소통을 하면서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조절을 하더라. 자꾸 식탐이 생기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건 장내에 그런 음식들을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거 말고 얘를 먹어 하는 신호를 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뇌는 명령을 하고 우리는 건강한 음식보다는 그렇지 않은 음식에 손이 자꾸 가게 된다는 거죠. 끊임없는 소통을 하는데 그 소통 내용 중에 배고픔, 포만감, 또 소화 과정, 면역력, 정신건강, 호흡 조절, 혈압 조절, 이 모든 것들이 뇌와 장의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뇌만 건강하고 다른 신체만 건강한 게 아니라
장도 건강해야만 우리 진짜 건강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다라고 요즘은 많은 학계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축에는 GBA라고 해서 뇌와 장의 연결, 소통이 있는 신경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미주신경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알아서 조절되어지는 신경계통이죠. 우리 몸 전체에 이렇게 퍼져 있으면서 긴장하거나 뭔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뇌에서 장으로 신호를 보내죠. 그럼 소화기관의 작동이 딱 멈추면서 잘 체하게 되는 거예요. 또 바깥이 오늘 겨울처럼 추운 겨울에 김밥을 밖에서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곳에서 먹을 때보다 소화가 더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소화에 써야 되는 모든 에너지들이 뇌와 장이 연결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좀 써야 되겠어. 소화하는 에너지가 체온 유지로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 소화 기능이 평상시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 또한 내가 체온은 필요 없어, 소화하는 데 좀 써줘 라고 해도 되지 않고 우리 몸 스스로가 어떤 쪽으로 항상성을 더 유지하는 데를 쓸 건지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얘기들을 보면 우리 몸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훨씬 많고 우리가 어떻게 좀 해줘라고 아무리 해도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몸이 스스로 알아서 제대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질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제대로를 할 때가 바로 세포 청소원이 잘 작동하는 거, 또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 또 산소, 그리고 먹는 음식의 종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화와 반응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포만감이 느꼈을 때 그만 먹어라는 우리 렙틴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게 뇌에 전달되어지는 것들도 다 이런 뇌와 장의 연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배가 고프면 짜증 내신다고 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 또한 뇌와 장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짜증내 밥 달라고 해 라는 신호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속에서는 다양한 신호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를 더 나은 삶을 가져가는 데 쓰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함께 들어온 병원균이 오면 우리 어떻게 장염 걸리면 막 설사를 하게 하잖아요. 그 과정이 나는 안 하고 싶어도 스스로 우리 몸에서 뇌에 전달된 거예요. 안 좋은 물질 들어왔어. 어떻게 할까? 빨리 보내야지. 그러면 내가 모든 수분을 장으로 보낼게. 수분과 함께 씻겨 나갈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것들을 뇌와 장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을 해서 약을 먹어서 뭘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몸 스스로가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최고의 건강을 가져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보는 거네요. 네, 맞네요. 네, 그래서 우리 포화지방산, 지방을 좀 줄이고 불포화지방산을 먹는 게 유익균들을 늘리는 방법이고, 또 식이섬유, 유산균, 프로바이오틱 종류를 우리가 잘 섭취해야 되는 게 뇌 장주, 미주신경, 어떤 자율신경기를 잘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요즘은 신경이 예민하고 근데 심각할 경우에는 우리 ADHD라는 질병으로 이렇게 분류되어지시는 분들이 많죠.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꼭 뇌에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장에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 건강에 요즘 가장 핫 이슈가 되어지고 많은 연구와 예산들이 집중되어져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럼 우리는 앞으로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세포의 힘을 믿고 세포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해주기만 하면 된다. 세포가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잘 먹는 거, 잘 쉬어주는 거, 배출을 잘 해주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앞으로 미래의 건강, 어떤 산업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매년 포럼을 열거든요. 이러한 주제들이 요즘에는 핫하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질병이 있으면 그걸 약물이나 수술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다였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건강하신 분이든 건강하지 않으신 분이든 지금 건강해지시려고 하는 분들이든 모든 분들이 의학적인 거와 더불어서 건강관리, 영양관리, 운동관리 그리고 예방과 관련된 것들을 충분히 교육과 함께 실천하는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 건강관리의 가장 네 번째 중요한 부분이 미리 걸리기 전에 예방해라. 내가 나이 드는 신체 나이가 가기 전에 건강한 상태일 때 건강을 미리 예방하자. 그리고
나는 유전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런 식습관에서는 앞으로 어떤 몸이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그런 예측을 통해 미리 하지 말자. 아까 초반에 제가 건강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관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타민 D가 좋다고 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하시고, 또 오메가가 좋다고 해서 오메가를 섭취하시고,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몸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맞춤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넣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훨씬 건강관리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참여하고 실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은 유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씨앗을 심었는데 어떤 환경에다가 심었느냐에 따라서 잘 자랄 수도 있고 자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다음에 어떠한 후천적인 것들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알에서 태어나고 3일 뒤부터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짧고 일만 하다가 빨리 죽는 일벌이 될 것인지, 모든 걸 누리는 여왕벌로 길게 오래 살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유전적인 것만 탓할 수는 없다는 거죠. 유전은 30%도 차지하지 않는다. 나머지 70%는 우리가 태어나서 무엇을 먹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느냐가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꿀벌의 모습에서 이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유전적으로 정해졌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인 거에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또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항염증, 항산화 기능을 하는 성분들을 얼마나 잘 먹고 있는지, 정신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주변의 환경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짜 건강에 대한 부분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내 몸에 타고난 나는 혈관 건강이 별로 안 좋은 유전력을 가지고 있고, 관절 건강이 별로 안 좋은 유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큰일 났어. 나는 디스크가 걸릴 거고 뼈가 문제가 생길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떠한 생활 습관과 먹거리와 환경을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디스크 한 번도 안 생기고 뼈 관절 튼튼하게 운동도 잘 하시고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생활 식습관이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협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트렌드가 가져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영양제가 무슨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지금은 1급, 2급, 3급으로 나눠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 가서, 특정 비타민 D와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도움을 준다라는 약이라고 분류되진 않지만 그 효과가 있을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고, 건강기능식품협회 안에서도 그 내용들을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죠. 이제는 사람을 유전적인 검사를 통해서든 혹은 문진을 통해서든 맞춤형 건강 영양제를 처방할 수 있는 것들을 가능하게 할 거고, 그런 조제 관리사를 양성할 거다. 그래서 5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여해서 이 대학원 과정을 신설하고, 우리가 약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따는 것처럼 이런 건강기능식품 조제 관리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험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이런 보고들을 받았고, 아마도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곧 이게 실시가 되어질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결국 우리 현대인들의 건강이 과거와 다르게 그냥 유지가 되는 거지, 살다 보면 건강해지는 거지, 아픈 건 유전적으로 타고나서 그분이 약해서 아픈 거지라가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상태가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유전적인 부분에 후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한 사례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 후배가 유전자 검사하는 연구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기가 돌쯤 됐는데 열이 자주 나고 설사를 많이 하고 자꾸 아픈 거죠.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떤 데서도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했고, 검사를 했더니 엄마의 모유를 먹으면 거기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 생기고 그게 알러지 반응처럼 일으켜서
설사도 하고 우리가 알러지 증상이라서 열나고 막 발진나고 하는 것들이 아이한테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큰일 났다 이제 모두 먹을 수가 없겠구나가 아니고 모유만 안 먹으면 정상인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면 그 아이는 평생 모유를 먹는 동안은 그런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삶이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런 유전자 검사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팩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해져 있는 의사의 어떤 그 진료가 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강 유전자 검사는 12가지로 되어져 있지만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를 보게 되면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학적인 건강과 관련되어져 있는 좀 위중한 그런 질병에 대해서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데이터들을 축적되면서 유전자 검사가 어느 부분에서는 건강을 삶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런 전문가들도 알고 있고 악용되지만 않는다고 하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유전자 검사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가지 검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 몸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사실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이런 질병들에 대해 내가 앞으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 건지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어떤 과학의 발달과 국가에서 제도를 변화시키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시범 사업으로 되어지고 있는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내가 타고날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추천해주고 식습관만으로 부족한 것은 추가적인 건강기능식품을 이렇게 처방할 수 있는 일들이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어지고 있고 이게 점차적으로 훨씬 더 확장되어질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건강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내가 70%의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어떤 것을 했을 때 가장 효과성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서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일하는 스타일, 잠자는 스타일, 노는 스타일, 그리고 먹는 스타일 일하는 것도 너무 과로해서 안 되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잠자는 것도 충분히 요즘은 잠에 투자를 안 하셔서 어떤 일 항상성 유지에 불편함들을 가져가시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이런 건강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먹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이런 웰치 박사님이 보이지 않는 기적이라는 책에서 올바른 형태, 적절한 양, 적절한 균형으로 먹는 것을 좀 제대로 잘 챙겨주자. 이게 우리가 건강을 지켜내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바로 배출. 먹고 좋은 것을 먹어서 세포가 쓰고 나면 분명히 찌꺼기들이 남는데 그것들을 잘 배출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 세포 배양을 할 때 저 빨간색 배양액이 시간이 지나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그 말은 pH가 바뀌었다라는 의미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고 부산물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걸 그냥 놔둔 상태로 계속 배양액을 또 넣어주고 하면 세포는 건강한 상태로 되지 않습니다. 다 쓰고 남은 찌꺼기들을 쫙 뽑아서 버리고 새로운 영양 주스를 넣어줬을 때 오른쪽처럼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포 실험에서 이렇지만 우리의 몸도 이렇다라는 거죠. 몸에 쓰인 찌꺼기들을 잘 배출하고 오토파지나 미토파지처럼 그런 것들이 잘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필요 없는 것들을 잘 제거하고 다시 세포가 에너지를 얻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을 채워주는 것 이게 우리가 진짜 건강을 가져가는 가장 핵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웬치 박사님께서 이 세포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십 년간 연구하셨고 그 세포 영양을 충분히 넣어줘도 이후에 이미 내 몸에 생겼던 불편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인슐린전스 플러스라는 스포 기술을 개발한 거죠. 우리가 매일 먹고 쓰고 하는 이런 것들에 뉴트리션이라는 좋은 영양이라는 것들이 함께 채워졌을 때 더 큰 건강한 삶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에 우리 키워드로 보는 건강 관리는 여기까지 강의가 준비되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 파트 1에 대해서? 네. 네. 잘 이해가 안 되신 거죠? 저는 쉬운 내용이라고 준비해왔는데 혹시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그러네요. 네. 넘어갈까요? 네네네. 오토파지를 회전기관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기계 같은 게 있는 건지 원하면 엄청나게 길게 가져도 상관없고 잠시만. 질문 다시 해주시겠어요?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는 기간이 좀 제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몸에 무리가 안 가는 권장되는 기간이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가이드가 있는지 궁금해요. 만약에 우리가 오토파지를 활성시키는데 스트레스를 외부에서 진짜 나쁜 스트레스 주는 거죠.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혹 칼로리 제한이 엄청 큰 스트레스라고 했잖아요. 그걸 주면서는 장기적으로 할 수가 없죠. 계속 우리가 굶주리거나 뭔가 불편한 상황이 되면 세포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이쪽으로 갖고 쓰다가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고 놔버리는 게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들이 최대한 내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까지는 참아내는데 그 한계치를 넘어버리면 우리 몸도 될 대로 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셀리전스와 같은 기술로 사람의 건강은 해치지 않으면서 그런 효과를 내는 게 바로 인셀리전스 플러스잖아요. 포뮬러잖아요. 이런 거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건강을 더 좋게 해주죠. 우리는 늘 환경 오염 속에 살고 있고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해도 매일매일 할 수는 없고 어느 날은 할 수 있고 어느 날은 못 하잖아요. 그 정의연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오늘은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했는데 내일은 좀 쉬고 싶다. 그래서 안 좋은 걸 좀 먹으면 젊어졌던 나의 노화 속도, 늦춰졌던 나의 노화 속도가 이날 망가진 스타일에 의해서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내가 2년을 단축시켰는데 조금 아차하는 순간 다시 2년이 원상복귀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 몸은 늘 그때그때 순식간에 왔다 갔다 변화될 수 있는데 건강해지고 웬만한 자극에도 흔들림이 없을 정도의 항상성이 단단하게 될 때까지는 우리 꾸준히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고 건강하지 못한 것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몸에 피해를 주지 않는 스트레스는 오래 지속될수록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특허를 받은 거죠. 다른 것들은 하다가 말아야 되고 하다가 말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간헐적 단식은 오래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전문가들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걸 지속했을 때는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서 못하게 하는 부분. 그래서 주기를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이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인셀리전스와 관련된 방법은 오래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두 번째 우리 지난달에 저희가 교재 분과가 따로 있고 그 분과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건강 제품 가이드북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다 받으셔서 팀에서 활용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저희 팀도 활용하는 거는 저희는 받은 즉시 그 다음 주부터 매주 밤 10시에 20분 동안 책을 돌아가면서 읽고 10분 동안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내용들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벌써 7주가 지났고 이번 주 이제 금요일까지 하게 되면 거의 책을 다 완독하는 지금 이제 맨 마지막에 들어있는 셀링 포인트들을 읽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프로모션도 하고 지치지 않도록 사실 우리가 모르는 분야를 새롭게 공부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 팀에서 하는 건 이렇게 저희 회사에서 제품 카드 보내주셨고 그 밑에다가 셀링 포인트 제품 가이드북에 있는 셀링 포인트나 혈관 건강, 고혈압 이런 정보들에 있는 내용들을 추려서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내가 어느 명단에게 보낼지를 명단을 정하고 매일 보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보내는 일들을 해요. 그러면 이전에 있던 소비자들 아니면 그냥 관계심만 하던 분들이 그냥 시간 날 때 이걸 이제 스팸처럼 오는 거죠. 보고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우리가 제품 하나하나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온라인 상으로. 근데 그냥 본인이 혼자 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자습서 안에 가이드북 안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그냥 추려서 써보니까 내가 공부한 걸 써머리하는 효과도 있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바로 제품 주문도 일어나고 또 우리 셀라비브는 한 번 쓰면 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가 전달되어지는 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걸 통해 이 셀링 포인트에서 진짜 그래요 하면서 뭔가 어떤 상담을 요청했을 때 추가적으로 또 제품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 안에서 또 비즈니스의 기회를 보시는 분들도 생기고 가장 지금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고 자습서 안에 뒤쪽에 보면 우리 제품 공부할 수 있는 본사에서 준비한 제품 인사이트 영상이 있어요. 그 QR코드 안에 보면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강의인데 그걸 이 줌 미팅 안에서 할 수 없어서 저희는 각자 보고 서머리해서 이렇게 올리는 이런 일들도 하고 있죠. 아마도 많은 팀에서 이렇게 통해서 자습서를 제품 가이드북 공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가이드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제가 처음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텐데 고혈압이 있어요 저희 남편이. 그럼 남편한테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뭘 먹으면 좋아요? 이런 거 제일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때는 이렇게 특정 이렇게 인원이 모여져 있는 한 1000명 정도가 되는 카톡방이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있었어요. 거기다가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사례가 있거나 좀 정보가 있으신 분들이 답변을 이렇게 올려줬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서 그 답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니까 뭔가 경험을 하고 알고 있는 분들한테서 전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이제 지치다 보니까 또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때부터 제가 이 제품에 대한 공부, 영양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서 세포학을 공부한 거지 영양에 대한 공부를 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면서 책도 보고 또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 둘씩 차곡차곡 쌓여진 결과물이 이제 제가 된 거고 그로 인해 이제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오랜 사업을 통해서 영양학적인 지식이 이렇게 충분히 채워진 분들의 모습을 보고 저런 분들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쌓았던 부분들, 궁금했던 부분들, 또 이 비즈니스 하면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 뭘까 그런 것들을 자습서나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이미 이런 정보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듣지만 다이어리를 만들고 또 비즈니스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내 손 안에 스폰서님이 또 상위 직급에 있으신 분들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품이나 건강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 책 안에 담아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활용은 결국은 내가 매일 읽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밖에 사실 없죠. 저도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이 책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영양과 관련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상담하실 때 뭐 이런 거 질문하잖아요. 칼슘은 해적 칼슘이 좋다면서요. 유산화에는 해적 칼슘이 들어있나요? 이런 질문도 받으시지 않아요? 근데 해적 칼슘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대한 뭔가 우리가 응대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려면 우리가 그걸 들어본 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강의에서도 항상성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모든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할 수 있고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책이 그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에 뭐가 들어있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왜 다이어트를 할 때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지 혹은 다이어트를 똑같이 했는데 어떤 분은 살이 빠지고 어떤 분은 안 빠지는 거예요. 이분은 왜 안 빠지는 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왜 안 빠지는 왜에 대한 답들이 이 책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드럭머거라고 하는 파트가 책 뒷부분에 있는데 저는 거기 이렇게 라벨을 붙이고 이미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걸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미 전문가들이 분류를 해놨고 지금 당뇨약을 드시면 몸에서 이런 영양소가 만들어지지 않고 고갈이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이게 1년, 2년 쌓이게 되면 이런 결핍으로 인해 질병이 생길 수가 있으니 당장 약을 끊으실 수 없다라고 하면 이런 영양제들을 보충을 하셔야죠 하면서
그분에게 부족해질 수 있는 영양소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또 섭취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하는 그런 용도로 이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플리먼트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도구로서 이 책도 여러분들이 그 가방, 무겁긴 하지만 가방 안에 넣고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인터넷이나 혹은 내 입으로 나오는 지식들은 그들이 들었을 때 과연 맞는 건가 아닌 건가 하지만 이 책에 적혀 있을 때는 그래도 신뢰도가 가죠. 그리고 이 책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그냥 누군가가 쓴 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하고 했던 내용들을 해놓은 거고, 또 우리 유명한 박사님들이 이야기했던 책을 썼던 내용들에서 우리가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지고 이 책을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뢰도를 높여서 그런 쪽을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책을 이렇게 다시 보면서 대학에서 강의할 때 썼던 자료들도 있고 내용들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축약되어져 있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실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겠다, 추가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저도 보게 됐는데 만약에 이미 보고 계셨던 것 중에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제품 건강 가이드북 안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 읽어보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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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까 강의해주신 거 자료 보다가 그 유전적 검사했을 때 결핍되는 부분들 항목을 보는데 거기에 아르가닌 수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여러 사람, 그러니까 광고에서도 아르가닌을 많이 선전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르가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너네 영양제는 아르가닌이 있냐 없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설명을 해주고 어떤 영양제로 대처를 해서 말씀드리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 아르기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미노산 종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단백질을 우리가 먹으면 짧게 하나하나의 단위로 우리가 탄수화물 먹으면 채소 단위 포도당으로 잘라지는 것처럼 단백질도 이 20개의 아미노산이 막 뒤엉켜 있다가 그 결합들이 잘라지면서 하나하나 나눠지는 거예요. 그 중에 나온 아르기닌이 이런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하고 또 근육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나오면서 그 부분에 맞는 것들을 마케팅해서 아르기닌 이렇게 섭취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영양학적으로 전체 통체적으로 우리 몸을 보는 분들은 하나만 섭취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콜라겐이 엄청 중요하게 이슈화가 돼서 콜라겐 했는데 콜라겐은 이렇게 합성된 상태로 우리 근육이든 결합조직이든 여기에 쌓여졌을 때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걸 먹으면 세포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6개의 그 콜라겐 구성한 아미노산이 하나하나 쪼개지고 장으로 흡수된 다음에 세포 안에서 다시 그게 재구성이 돼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 콜라겐 6개로 구성되어지는 그 콜라겐을 펩타이드 형태로 먹는다고 해서 어떤 분은 효과를 받고 어떤 분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르기닌도 내가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걔만 조금 먹어서 걔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더 플러스를 해서 먹는다라고 하면 단백질을 먹고 거기에 플러스로 아르기닌을 일시적으로 먹는 게 좋은데, 만약에 단백질과 아르기닌을 계속 너무 좋다고 하니까 1년, 2년, 3년, 4년 계속 먹으면 단백질의 균형이 맞지 않고 아까 말한 학생이었던 우리 몸을 항상성으로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거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응급 상황일 때 우리가 먹는데 그걸 10년, 20년 계속 먹었을 때는 부작용이 축적되어지고 우리 몸의 항상성이 깨지면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듯이 그런 특정한 단백질에 대한 것도 식품이긴 하지만 하나만 많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 그 구조를 만들거나 단백질이 기능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선생님. 고시형과 개별 인정형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네. 네. 그거는 아르기닌은
개별 인정, 인정형이고 유산화에서 추구하는 것은 고시형이라는 것을 의미를 좀 알려주시면 아,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그 자습서 첫 번째 보면 앞쪽 페이지에 보면은 건강기능식품을 이렇게 분류해 놓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어떤 세포 수준에서 성분을 가져다가 연구를 해가지고 얘는 뼈를 구성하는데 좋은 기능을 가졌어요. 혈액순환을 좋게 해줘요. 중성지방을 없애는 기능을 가졌어라는 실험실에서의 데이터를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거 기능성 원료로 인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식약처에서는 그런 자료들을 가져오고 바로 너무 좋아라고 고시 원료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럴싸한데 그러면 개별 인정형 원료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개별 인정형 원료로 등록이 되어지면 실제 우리 몸에서 그런 것들 영양소들을 추가적으로 먹었을 때 그 세포 수준에서 나왔던 결과들이 우리 몸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는지 안 나는지를 시간 속에서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리고 이거가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두 번째 제품, 세 번째 제품, 네 번째 제품 또 아르기닌이 좋다라고 하면 아르기닌이 들어가 있는 A 상품, B 상품, C 상품 뭔가 종류 수가 많아지고 적어도 시간 속으로는 5년 그동안의 부작용 사례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재평가를 해서 고시 원료로 해주는 거예요. 결국 개별 인정형 원료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고시 원료는 데이터도 축적되고 실제 우리가 먹으면서 저절로 임상 실험이 된 거죠.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효능에 대해서는 믿고 섭취할 수 있는 게 고시 원료라고 보실 수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유산화의 원료들을 쫙 봤을 때 놀라운 부분이 확실한 고시 원료로 이미 인정받은 재료들만 가지고 상품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많은 회사들은 요즘 뭐 논이가 유행하면 논이와 관련된 제품들을 후루 만들고 또 뭐가 유행하면 그런 것들을 팍 만들고 크릴 오일 갑자기 뭐 제품을 팍 만들다가 알고 봤더니 효능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싹 사라지고 그런 믿을 수 없는 영양제들이나 제품에 우리 몸을 어떤 마루타처럼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객들 만날 때 꼭 그 얘기해요. 적어도 새로운 유행하는 뭔가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다라고 하면 새로운 영양소가 나왔다고 하면 1년은 지켜봤다가 사람들의 후기가 어떤지 그리고 식약처에서 안전성이라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어지면 그때 한번 사서 내 몸에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드셔보세요. 그 전에 광고에서 좋다고 한다고 막 사서 드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크릴오일, 뭐 콜라겐 이런 종류의 제품들이 붐처럼 확 올라왔을 때 그 사례들을 이야기해드리죠. 정말 순식간에 다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발암물질도 막 들어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시들을 같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 L-아르기닌도 그렇고 개별 인정형이 훨씬 많아요. 고시 원료는 97종이에요. 그 중에 23개가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로 알려져 있는 일반 영양소 원료이고 나머지 60여 종류만 고시 원료거든요. 글루코사민 이런 것들은 다 고시 원료입니다. 근데 뭐 초록잎, 홍합 추출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관절이어도 뭐 MVP 이런 것들은 개별 인정형 원료예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받냐면 개별 인정형 원료가 조금 들어있어도 그 마크는 받아요. 근데 거기에 다른 것들을 넣죠. 그래서 원료가 인정받지 않으니 다른 원료를 넣고 그걸 다른 뭐 비타민 C만 들어가도 다른 게 주 원료인데 비타민 C 소량만 들어가도 건강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마크가 있는 게 좋지만 마크가 있다고 해서 다 우리가 효과가 있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가이드북에 있지만 우리 제조사 어디서 제조가 되어졌고 수입은 어떻게 됐고 그 과정들 원료는 어디서 얻어온 건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서만 집중을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미팅을 가는데 네 분이 옆 테이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해서 얘기를 이제 기다리는 동안 귀를 기울였는데 타 회사에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건강기능식품 하시는 분이었고 세 분이 이제 이미 사업을 하시는 분인 것 같고 한 분의 소비자가 오신 거예요. 네, 그 포도당과 관련된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꽤 영양 정보가 엄청 높으신 거예요. 맞는 얘기 맞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 삐삐 에러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특허를 만들었어. 특허 받은 거야. 막 이러면서 세계 최초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듣는 분들은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닌데 저분은 이분이 말하는 것만 믿고 세 분이서 맞아 나도 몰랐는데 해보니까 그랬어라고 하니까 이분은 찾아볼 생각도 안 하시는 거죠. 어쩌보면 우리도 처음에는 날 소개해주신 분이 믿을 만한 지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있지만 사실 내 몸속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인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어도 내가 알아보고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유산화가 이렇게 쫙 놓고 어떤 걸 우리가 먹었을 때 진짜 건강을 가져갈 거라고 얘기해봐 그러면 다 그럴싸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럴싸한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인텔리전스 기술이에요. 그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고 다른 회사들이 아무리 똑같은 원리 예를 들면 피부과도 그렇고 봉침도 그렇고 다 비슷한 원리이지만 우리 몸에 건강을 유익하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산화의 인텔리전스는 스트레스 하나도 안 주고 건강을 증진시키면서 플러스로 우리 몸의 세포 청소까지 해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딱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그 인텔리전스 포뮬러가 몸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가 팡 터지는 그 세포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그 부분을 좀 열정적으로 전하시면 무조건 다른 거 다 똑같아도 얘 때문에 내가 이거 선택해야겠어라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 뉴트리션을 좀 많이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오메가3가 알고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네네. 저도 본 것 근데 같아요. 그 기사에 미국 그 전문가들이 효과가 없다고 그게 먹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사가 네네. 떴었어요. 맞아요. 그 저희 남편이 오메가 안 먹어도 된다고 오메가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던데 네네. 맞아요. 물론 상반된 의견도 있다고는 이제 들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우리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앞에 있는 분들은 진짜 말을 똑바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왜냐면 우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한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이분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래요 라고 하면 그분의 말을 100은 아니어도 8, 90은 하잖아요. 내가 아는 언니는 전문가 아닌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는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양제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는 것부터 비타민C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글루코사민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근데 그들도 다 앞에는 무슨 전문가라고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10명이 말했으면 그 중에 과반수 이상이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따라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인이고 뭔가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비전문인이라고 하면 10명 중에 6, 7, 8명이 선택하는 쪽으로 가라.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런 얘기하죠. 내가 A병원을 갔는데 하래. B병원은 하지 말래. C병원 하래. D병원 하지 말래. 마지막 5번째 갔더니 하래 라고 했을 때는 하는 방향, 하지 말래 그러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의사들도 다 똑같이 배웠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 철학과 개념들이 있어서 다 플러스 가미가 되어져요. 그냥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실험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많은 것들이 결부돼서 자기 생각과 함께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의견만 믿을 수는 없다. 근데 오메가3는 처음 발견됐을 때부터 그 에스키모인들, 에스키모라고 해야 되나, 북극에 계신 분이 뭐라고 해야 되죠? 그분들이 도대체 맨날 그 표범 물개인가요? 그거를 잡아먹는데 그런 저걸 동물성을 먹는데 왜 혈중에 중성지방도 없고 혈액이 저렇게 깨끗해? 출발이 거기거든요. 봤더니 그 안에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더라. 얘네들이 혈액 순환을 잘하게 해주더라. 우리가 이걸 먹으면 건강해지겠지 하고 먹어봤더니 효과가 있어서 몇십 년 동안 지금 계속 먹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4, 50년이 흘렀거든요. 4, 50년에 이런 사람들이 경험한 사례들은 완전 무시가 되고 갑자기 오메가3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4, 50년에 축적된 데이터를 믿을 것인가 지금 그분이 하는 걸 믿을 것인가 메타 연구라고 하는데 박사들도 본인의 이론과 맞는 데이터들만 뽑아다가 논문을 첨부해서 결론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 믿어라 말아라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오메가3는 아직까지는 더 많은 전문가들이
먹는 게 유익하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기초 영양제 수준으로 와 있잖아요. 식습관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뭐 잘 먹어, 막 등푸른 생선도 잘 먹고, 뭐 견과류도 잘 먹고, 우리 오메가 3를 충분히 내가 먹고 있다라고 하면 영양제로 다시 보충하지 않아셔도 되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뭘 봐도 너무 부족한 게 많으니까 드시는 게 훨씬 유익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비전엑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먹고 있고, 사실 주변에 이제 비슷한 분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그 영양제를 권하려는 상황이 좀 생기는데, 그분들이 이제 광고에서 하면은 루테인, 지아잔틴 몇 대 몇 비율 이런 광고도 있는데, 비전엑스의 설명서를 보면은 사실 루테인이 금잔화에서 왔다고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 한 부분이 있는데, 설명서 표시 성분에는 루테인이 없고 베타카로틴만 표시가 돼 있고, 지아잔틴도 어디서 왔는지 우리 여기 가이드북에는 지아잔틴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느 성분에서 왔는지 제가 막 클리어하게 설명을 하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미 사람들은 다 루테인, 지아잔틴 다 먹어야 된다고 다 이미 인지를 하는 상황에서 이게 이 성분이고 이 성분이 어디에 해당된다라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미국 똑같은 거를 제가 비전엑스를 미국 그 유산화 라벨을 검색을 해서 찾아봤더니 거긴 또 루테인 성분이 표시가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표시가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그 표기법은 나라마다 정한 각 나라의 식약처가 있잖아요. 그 정한 표기법은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식물에서 추출한 거는 추출물의 형태로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금잔화를 이렇게 건조시켜서 거기 이제 물질들을 뽑아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루테인은 뭐 3mg이 들어있고 제아잔틴은 5mg이 들어있고, 이걸 완벽하게 분석해서 쓰지 않고 추출물의 형태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표기법 자체가. 근데 만약에 이렇게 화학식으로 이름이 뭐 베타카로틴이든 뭐 이렇게 딱딱딱 적혀져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얘를 그 순수하게 베타카로틴만 분류해 놓은 천연에서 뽑았던 합성을 했던 그것만 뽑아내서 이 원료 자체를 여기다 포함시킨 경우에는 이 베타카로틴 통 안에서 베타카로틴만 여기다 넣어서 합친 거잖아요. 그럼 걔를 적을 수가 있죠. 근데 유산화는 이 루테인, 그 제아잔틴 이런 것들이 금잔화 추출물에서 5mg, 뭐 10mg 이렇게 총체적으로 가져온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예를 들면 포도씨 추출물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레스베라토롤이 몇 그램 들어있고 뭐 안토시아닌이 몇 그램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은 또 미국법 자체에서 이렇게 또 표기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명시하는 거고, 한국은 이제 추출물 형태로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몇 밀리그램 이런 거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하거든요. 이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눈이 많이 이제 안구건조증이나 이런 게 생겨서 영양제를 많이 찾는데, 그분들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자기가 눈 때문에 5만 종류 회사의 루테인을 다 먹어봤는데 유산화의 비전엑스가 가장 으뜸이다. 몸으로 느끼는 게 가장 으뜸이라는 건 루테인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5mg 써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 다른 회사 제품에는 5가 들어있는지 3이 들어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유산화는 눈에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의 함량을 넣어놨다라니까 실제 우리 몸에서는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표기법의 차이이고, 그걸 우리도 이제 뭐 미국 본사에 얘기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제품에는 얼마큼씩 들어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답변을 줍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한국 들어가는 만들 때는 그냥 이렇게 통째로 집어넣어서 몇 밀리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냥 추출물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표기법이 나라 표기법이 이렇고 먹어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다들 공부를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